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2년 끝자락 또 23년 네네. 앞으로 이어질 뭐 1년, 2년, 3년 그 동안에 이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 이런 부분이 또 네.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네. 여쭙고자 하는데 책을 보니까 5대 부동산 시장 지표로 본 네. 시장 방향 예측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보고 앞으로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이유는 전망하기 위한 거죠. 예, 예. 전망이 있어야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도 투자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대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네. 좀 여쭙고자 하는데 예. 그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거래량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의 상승은 네. 기술적 반등이 그치고 꺼질 거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타임의 갭이 텀이 길 뿐이지 그렇죠. 그 차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 네. 어떤 요인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건이 없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든지 네. 아니면 사는 사람이 예. 줄어서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저 뭐 매물 씨말라 예. 뭐 이런 기억 나잖아요. 그때도 막 늘면서 거래량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실시적으로 예. 매물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죠. 그렇죠. 사는 사람이 없어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래량이 네. 전혀 안 받쳐주는데 네. 이 거래량의 속도나 지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2006년부터 이제 통계를 작성했는데요. 이 2006년부터 지금 하면 한 16년, 17년 되잖아요. 네.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걸 네.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록을. 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완전히 닥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미래의 개념에서 보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유명한 미래가 맞아요. 온다가 네. 202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2023년은 더 위험한 상태가 올 거라고 지금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이라는 이 지표 꼭 기억하시고요. 네. 지금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 같아요. 거래 절벽 현상.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일반 분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씨가 말라 뭐 이래가지고 물건이 없다는데 실체를 팩트를 들어보면 예. 물건은 넘쳐나거든요. 예, 물건 넘쳐나요. 근데 언론의 보도 행태도 좀 문제인 거죠. 예.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론들이 약간은 본의 아니게 네. 어떤 다른 외부 요인들을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실체적인 정보들이 좀 오류가 나는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벌써부터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네, 거래 네. 절벽이라는 이 현상을 놓고 네. 이게 정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매수세가 약한 것이다. 네. 매수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그렇죠.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공인중개사무소 교육시장 있죠. 이거 완전 무너졌습니다. 네, 네. 아무도 공인중개사 준비를 안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건 폐업하고 사실이에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거래 절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 그거 초안을 드릴 게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공인중개사 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한 2만 3천 개 됩니다. 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1년 동안 한 9월, 10월까지 서울의 지금 거래량이 한 10,000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집에 한 집만 겨우 하나만 네, 네.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되죠. 근데 뭐 동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돈 많이 버셨잖아요. 버셨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 위기를 잘 견뎌내셔야겠죠. 그래서 폐업은 지금 실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지표로 본 시장 예측. 두 번째가 바로 전세가입니다. 네, 전세가. 매매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예. 예, 맞아요.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뭐 아파트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시세가 1억이나 1억 5천에 형성되어 옵니다. 네. 보통 소득 개념과 가처분수도 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정부에서 그 소득 중에 일부를 이자가 저금리일 경우에 전세 대출을 만약에 2억 5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3억짜리 집인데 그렇죠. 갑자기 2억 5천을 해준대요, 정부에서. 네. 근데 이자도 저리로. 네. 그럼 저리로 하면 2억 5천, 1억에서 1억 5천이 늘면 1억 5천에서 1%면 15만 원이거든요. 네. 12달러 나누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담 가능한 선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갭 투자. 예. 이분들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갭이 작잖아요. 벌써 아까는 1억 5천이었는데 투자하려면 예. 근데 갭이 5천으로 주니까 그렇군요.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마통 신용만 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5천을 투자해서 5천이 오르면 수익률이 100%잖아요. 그렇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지역에 대해서 약간 투자를 넘어선 투기성 가진 분들이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공인중개사한테 동시에 우리 집 다 3억에 아까 3억이었잖아요. 네. 집값이 3억이었고 2억 5천이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3억 5천으로 집을 올렸다. 네. 그럼 아까는 투자하려면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3억 5천으로 올려도 1억으로 주는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먼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값을 올려놓고 먼저 나가죠. 네. 2단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또 전세 대출이 오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의 눈길만 본다. 전세 대출이 만약에 또 3억 5천 집값이 됐는데 3억까지 준다 그럴게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4억 가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몇 년간 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좀 베이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인천 일부 지역의 신도시들 막 이제 들어간 지역들, 이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나오신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집이 몇십 개예요. 네. 그분은 전세 대출 확대나 규제 얘기만 나오면 잠을 못 잡니다. 이미 본능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그분들은 이미 아신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죠. 요번에 막 그저 붐이 일어날 때도 60, 7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결론은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세가가 그런데 내려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이 벌어집니다. 반대 현상. 그래서 IMF하고 글로벌 때 집을 몇십 개 가지신 분들이 예. 늘리고 싶으니까 네. 갭을 줄여서 막 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동시에 전세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빈 자산을 메꿔서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 집도 안 나가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유동성 예. 완전히 동맥경화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경매로 가야 되죠. 그렇죠. 파산하죠. 그 파산한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시청자분 중에 그분들은 이제 좀 정상화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신 거의 분들은 잠 못 자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매 물량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네네. 경매 낙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도 전세 시장을 가지고 이 매매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네네. 그 근거를 말씀 주셨고요. 저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쩌면 요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네네. 그 세 번째가 미분양입니다. 예.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서울에 청약 경쟁률이 뭐 다 몇백 대 1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립군 아파트라고 해요. 네. 근데 그 값이 갑자기 미분양이 났는데 뉴스에 안 나다가 수유역 근처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200세대짜리가 분양가를 11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으로 대규모 거의 뭐 미분양이었으니까요. 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15%로 할인해서 지금 분양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집이 모자라고 난리 나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네. 갑자기 집이 남아요? 그것도 새 집이? 예. 그럼 가격이 문제거나 예. 다른 현상이 문제인데 그럼 결론은 나오잖아요. 예. 가격이 문제구나. 그렇죠. 근데 내렸는데도 안 팔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뉴스에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네. 고민들입니다. 네. 건설회사들이. 근데 네. 지방은 또 그동안 작년까지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울산, 뭐 부산 할 거 없이 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미분양 사태가 네. 내년에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네. 분양하는 물량이 많거든요. 올 연말부터. 그래서 이 미분양이 늘어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왜? 네. 값이 비싸서 우리가 과일을 안 사 먹는 것처럼 비싸면 안 산다 이거. 그러면 그 매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싸게 팔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코멘트를 드려보면 지금 이 세 가지 지표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지표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하락하겠구나 아니면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라는 뜻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전해드리고요. 네, 네. 미분양 주택이 계속 줄었었거든요. 2020년, 네, 21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통했죠.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조정됐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가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가격의 하락을 보여주는 신호죠. 선행인 신호죠. 계속 미분양 주택이 쌓여 나가면 가격은 조금 후행적으로 그렇죠. 조정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가격은 아직도 더 떨어질 일이 남아 있다라고 네, 신호를 네. 포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리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번째가 바로 경매 지표입니다. 앞에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또 예.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 주시면 될까요? 일단 경매 지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낙찰가율하고 낙찰률하고 응찰자 네. 수인데,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뭐냐면 경매가 물건이 나왔을 때 100원에 감정해서 나왔어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예. 그게 110원에 팔렸습니다. 경매 가격이 100원인데 110원에 팔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90원에서 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낙찰률이 있어요. 여기서 네. 중요한 게 뭐냐? 그 작년, 재작년에는 낙찰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10원 가던 것이 네. 과대해서 팔리던 것이 경매 시장에서 90원 내려왔다냐. 100원보다 싸졌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아까 100개가 다 팔렸는데 경매가 나오면 지금은 물건이 100개가 나왔잖아요. 10개라고 가정할게요. 편하게. 10개가 나오면 2개만 낙찰됩니다. 네. 8개는 경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네. 쳐다 안 봅니다. 네. 왜? 네. 그럼 비싸단 거죠. 그렇죠. 더 내려오란 얘기죠. 네. 네. 2개는 뭐예요? 이거 신규가 아니라 네. 저번에 유찰된 거. 계속 유찰된 게 유찰된 게 90%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가격이 폭이 벌써 10, 20, 30%가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은 누구냐? 일반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을 벌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매 투자를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시장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 매도를 하겠죠. 네. 기존의 주택은. 네. 이게 시장에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경매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경매 지표가 이렇게 나빠졌어요. 서울은 지금 낙찰률이 말씀드린 대로 진짜 20%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이게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경매 물건은 좀 늘어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연체를 하고 나면 바로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연체가 많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데 지금도 낙찰이 안 돼서 10개 물건이 나오면 2개만, 2-3개만 주인을 찾고 나머지 못 찾잖아요. 그럼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매 어떤 현상이 딱 되면 은행에서 경매를 법원에까지 붙이는데 보통 6개월 걸립니다. 네. 그럼 6개월 되면 더 많은 물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물건은 넘쳐나고 살 사람은 주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더 위험한 미래가 내년이라고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지표가. 그래서 하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5번째 지표입니다. 택지 네. 지정 공급 혹은 착공 물량. 네. 이걸 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정권이 바뀔 정도로. 네. 집값은 폭등하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좀 조용하죠. 네. 조용한데 아무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 주택도 지금 매물이 남아있거든요. 넘치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는 조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를 조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가 지금 한 88만 원 확정이 돼 있고 네. 또 나중에 더 지정돼서 진도가 나가면 한 120, 140까지 갑니다. 140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두 군데는 다 끝났고 한 네. 군데는 거의 60% 됐고 두 군데는 50% 넘어가고 네. 진도가 좀 빠릅니다. 네. 그럼 그 보상받은 분들 입장을 해결하고 이주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물건이 나온 것도 안 사는데 새로 나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분양가 기준을 삼을 때 기존 주택 시세의 80%, 70% 개념이거든요. 지금 내려간 값이 폭등한 값에서 좀 내려왔는데 이거보다 새 아파트가 더 저렴해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두 군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은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럼 네. 기존 주택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년, 후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착공 물량도 많아지고요. 네. 작년, 재작년 착공 물량이 많았거든요. 네. 네. 서울 올해 또 입주 물량 많아요. 이런 물량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더 가시하게 되는 거죠. 악재로 부동산에. 네. 그러면 부동산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지표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예.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라는 것을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아, 네네. 예. 공통 질문 시간이 굉장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 날카로운 질문을 아, 준비했습니다. 그런가요? 어우. 네. 그래서 좀 너무 날카로운 것 땀 좀 같은데요? 흘리실까 아, 하는 네네네네. 마음으로 제가 어쩌면 악플러의 마음으로 아, 공격적인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아, 네. 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이 5가지 지표 너무 훌륭하고요. 네,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지표나 데이터를 분석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건 저도 알 수 있겠는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니 그 전문가분들이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분석하고 데이터 보시고 하시지만 네. 이 일반 독자 입장에서 나 다른 일이 이렇게 바쁜데 바쁘시죠. 근데 그 5가지 지표를 어떻게 내가 다 챙겨보면서 시장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드립니다. 아,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 조금만 찾아보셔서 부동산 하락 이유 네. 뭐 몇 가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 3개만 보시면 네. 딱 보통 요새 10분짜리 많이 찍잖아요. 네. 그 30분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공부하실 필요 없고 어. 그분들 얘기 편하게 들으시고 네네. 또 상승론자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 얘기도 들으시면 그 정도 판단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 언론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팩트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외부 압력으로 네. 변질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분야는 네. 별로 믿지 마시고 차라리 유튜브 네. 좀 양쪽 보셔가지고 2편, 4편, 40분 네.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길에 대해서 좀 보이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당황 안 하시고 바로 말씀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직접 분석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예. 다른 뭐 채널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여러 네.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5가지 지표를 좀 주시하셔라라는 거죠. 네. 직접 데이터를 네. 분석하시기보다 저도 그 조언 잘 이해했고요. 네. 다음 2번째 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고 예, 있고 예, 잘 보고 경제전망서에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부동산 전망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 선행 지표 가지고만 판단하고 있어서 네. 공급량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건수가 어떠니까 공급은 네, 어떨 거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수요는 이러니까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이제 한 1년 이상을 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 지표 네.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역시 23년에 거품 수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동산 시장을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신조어를 너무 잘 만드세요. 아니요. 야, 저 예전에도 변곡점, 그 예, 터닝 포인트 너무 멋있게 맞습니다. 말씀하셔서 예. 감동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만들어 주시네요. 오, 그 거품 20, 수축 예, 좋습니다. 23년 전망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네. 거품 수축의 기간이라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거품이 생겼다면 거품이 수축되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붕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붕괴까지는 왜냐하면 아니다. 네. 붕괴라는 단어는 20년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년 1월 혹은 2019년 12월 그 가격 밑으로도 떨어져야 붕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년부터 계속 상승했고 네, 네. 21년 중반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건 수축이다. 네. 23년을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4년, 5년을 제가 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4, 5년 정도의 최소 3년 정도의 예, 예, 예.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일단, 왜냐하면 만약에 1년 동안 조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내년은 집을 사야 될 시점인 거고요. 네. 근데 3년 정도의 조정이 있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 네. 후년을 기다리면서 그때 집을 내 집 마련이라도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의 시점이 1, 2년 정도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일단 소득 수준이 안 받쳐주면 네, 대출을 확대해서 집을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대출이라는 부분이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중장기적. 네. 기억나시는 여러분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과다한 대출이 이 위기를 일으켰다라고 결론이 모아진 거예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자체가. 네, 네, 그러면
적정한 대출이 돼야만 금융기관들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고 경제 활동이 안정적이겠다라고 다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바젤이라고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국제금융협약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모여서 G20 막 기억나시잖아요. 네. G20 때 많이 갔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많이 날라가지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G20에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기후, 환경, 온도 변화 뭐 이런 거 하면서 핵심은 그거 같지만 네. 이 금융기관에 대한 네. 앞으로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데 그 결론이 났습니다. 네. 나가지고 그걸 시행하기로 한 때가 원래 2020년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늦춰가지고 네. 내년부터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네.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뭐냐면 소득이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해준 이유는 핵심은 이게 좀 놀라운 얘기지만 네. 그 대출을 해준 은행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파생상품,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MBS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버블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MBS를 발행한 것을 갖다가 보증을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조차 그 터질 때. 네. 그걸 믿고 무작위로 막 해준 거예요. 소득 상환이 대출 능력이 없는 분들,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을 네. 해주던 것이 무작위로 하다가 부채 부실 이제 물건들이 생기면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묶어가지고 풀링이라는 시스템을 해서 다른 뭐 이섹타 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뭐 CDS 이쪽으로 넘기고 CDO를 만들어서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품을 숨기고 계속 가는 거죠. 거품 뭐예요? 소득을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팔 때마다 수수료가 수익이 생기니까 이쪽 시장에서 이걸 무시하고 좀 눈 감고 간 겁니다. 그게 터진 거거든요. 네. 그 결론은 뭐예요? 적당한 대출만 하자가 바젤3 협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 중 내용 중에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춰라. 네. 그다음에 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두 가지 큰 분야인데 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네. 항목에 DSR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DSR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네. 네. 내 부채 중에 내가 버는 소득이 100원이면 50원은 못 넘게 하는 게 적정한 DSR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그렇죠. DSR. 정확히. 너무 역시 이거를 관리하라. 교수님 이거죠. 화이팅. 예.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액을 늘리지 마라. 이 뜻인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액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그동안 전세 확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시절이 올까요? 오기 힘들죠. 네. 왜? 그걸 어겼을 때는 국제금융기관의 콜금리나 조달금리가 약화되고 신용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위험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범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부동산이 오르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소득이 막 돈을 많이 네. 벌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출 확대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대출 확대 부분이 국제가 다 같이 동의해서 약탈적 대출을 이제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렇네요. 쉽게 말하면 갭 투자 환경을 없애는 거죠. 어.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DSR 매서 얘기하지만 못 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그건 이어질 거다. 그렇군요. 뭐전 세계가 진짜 그게 깨지지 않느냐 협약이.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전 갈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네네. 부분까지.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소득이 줄고 있는데 네, 그러면 소득이 줄면 대출이라도 껴서 그렇죠.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금융 규제까지 강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진다면 금리마저 오르니까. 그렇죠. 그죠? 그 높은 금리가 23년 내내 유지될 테니까 적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일종의 그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네,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참조하셔서 네. 좋은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 결정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